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0명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 공항 검역에서만 34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외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모레 자정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좀 설명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오늘 발표된 거죠. 어제 하루 100명이 늘었고요. 네. 근데 그 내용에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 19명입니다. 네. 서울이 지금 13명, 인천 1명, 경기 21명. 수도권에서도 이제 그냥 고만한 수치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네요.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이 34명이 말씀하신 대로 입국자 중에서 확진자가 나온 숫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늘 걱정하고 이제 역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을 만한 수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9,137명. 네. 그런데 이제 늘 반가운 소식인데 골든 크로스 이후에 네. 완치자는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23명이 나와서 전체적으로는 3,700명 이상이 완치자로 일단 치료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네. 자, 확진자는 100명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 이 정도면 안심할 수 없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망자는 또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자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당국에서 얘기를 하기를 치매 환자들 비율이 20% 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치매도 기저질환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조금 더 사망률이 높다는 보고들은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치매 환자가 많았던 주된 이유들은 요양시설, 또 요양병원에서 발병을 했고 그분들이 워낙에 치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분명히 같이 가졌을 거고 연령도 상당히 높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감염 적어도 60, 70대 넘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연령이 많은 것만으로도 이제 사망률이 높아갈 수 있는 데다가 치매 때문에 여러 시설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은 거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사망자 중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치매라는 병 그 자체는 사실 뇌질환이니까요. 네. 호흡기 쪽 관련도 아닐 것이고 혈압 관련된 것도 아닐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치매가 직접적으로 어떤 기저질환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네요. 제가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치매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 증상이 발현됐을 때 이야기를 잘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주로 어디 아픈지 잘 말씀을 못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증이 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아서요. 네. 그래서 치매 환자들에서의 사망률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정부가 추경 예산 중에서 40억 네. 원을 치료제 개발 또 임상 시험 여기에 투입하기로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신을 보면서 한 7개 나라가 치료제, 백신 개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와서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었는데 지금 일전에 11조 7천억 원이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중에 일단 정부가 긴급하게 40억 원 정도를 네. 치료제를 임상 실험하는데 그리고 개발하는데 우선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것이 전혀 새로운 치료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다른 이제 바이러스나 혹은 질환의 치료제를 이번에 이제 효험이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네. 긴급한 부분이고요.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말라리아 치료제 이것은 클로로킨.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효과를 좀 봤다라고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에볼라 치료제도 포함돼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혈장 치료제도 임상 실험을 할 것이다 해서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네. 서울대학교, 서울시 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등 네. 6곳에서 이 처방들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는 쓰고 있는 상황인 거였고요.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이죠. 그래서 아, 연구에 그거는- 등록된 사람들만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6개 병원에서만 지금 이 치료제를 예. 쓸 수 치료제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는 네. 예. 이 지금 임상 실험을 지금 시작하면 네.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아마 지금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제쯤이면 이게 일반 환자들에게 투여할 수 있을 정도가 될까요? 일단 중국에서 750명 대상으로 임상 연구 진행된 건 이미 환자 모집이 끝난 거로 알고 있고요. 아마 분석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임상 시작하고 나서 확진 환자가 좀 줄어들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진행을 하면 4월 안에 아마 그 환자 등록은 끝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결과가 아마 4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우리나라는 환자 등록이 끝나야 되니까 한 5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중국이랑 우리나라 또는 이제 아시아권 국가들의 임상 데이터를 모아서 네. 식약처가 그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허가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완치 환자의 혈장을 이용한 치료제 이것도 지금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그러니까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메르스 때 아주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 쓸만한 약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한 3명인가 4명 정도를 완치 환자 혈장 중에 혈장을 뽑아서 하는 연구를 했었고요. 근데 일단 숫자가 적다 보니까 유효성 자체를 증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혈장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지금 이제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혈장에서 이제 가장 바이러스에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그런 항체를 찾아내서 항체 자체를 유전적으로 재조합해가지고 대량 생산하는 그런 그것들을 생산하는 회사들을 임상을 준비를, 그러니까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혈장을 이용하는 거는 이제 그게 개발되기 전까지 살 거고 이런 단클론 항체라 그래서 항체를 아주 대량 이제 유전적으로 재조합하는 치료 같은 경우는 3, 4개월 정도 지나면 아마 임상 연구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 남지는 않았다고 보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항체 제조합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뭐 몇 등 안에 들 정도로 아주 기술이 아주 발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회사 한 3개 정도 회사가 전 세계 기술력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 치료제가 만약에 잘 개발되고 효과가 있다 그러면 특히 중증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나으면 그 과정에서 면역을 가지고 있는 항체가 이 혈장 속에 그쵸, 들어있다라는 혈장 속. 거죠. 예, 그럼 모든 환자 완치자들은 혈장을 면역을 갖고 있는 혈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대부분 이제 되나요? 완치된 분들은 항체를 만들 건데 그 항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생성이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항체를 골라내는 작업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초기에는 그냥 그 혈장 완치된 사람의 혈장 전체를 그냥 이용해서 한번 치료를 해보는 거고요. 그 이제 연구를 통해서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항체가 뭔지를 확인하고 그 항체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지금 국내 확진자들은 더 이상 크게 느는 상황은 아닌 것 네, 같지만 관리된다라고 보고요. 아까 우리가 비율도 봤습니다마는 한 34명, 100명 중에 34명이니까 맞습니다. 뭐 30% 이상이 지금 예.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이란 말이죠. 지금 미국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에서 들어온 분들도 예. 다 지금 검역을 세게 해야 한다. 이런 거죠. 오늘 브리핑에서 나온 겁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은 이제 유럽이 지금 심각하고요. 실제로. 그리고 유럽에서 유럽발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입니다. 네. 이게 유증상이든 무증상이든. 다만 이제 트랙이 2개로 나뉘어 있어서 유증상인 경우에 격리되는 것하고 네. 무증상인 경우에 일단 대기 시설로 가는 것하고 좀 분리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검사 결과가 이제 음성이냐 양성이냐에 따라서 네. 이제 격리 치료와 이제 자가 격리로 나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미국도 똑같은 이제 유럽발 입국자와 똑같은 룰을 적용한다는 거고요. 이게 27일 0시부터니까 네. 이제 내일 목요일 지나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자정 기준으로 미국발 입국자도 똑같은 이제 이 상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증상자는 일단 격리돼서 바로 이제 검사에 돌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증상자의 경우에도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단기 체류, 장기 체류가 나눠져요. 그렇죠. 단기 체류, 짧게 체류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주 격리를 할수 증상이 없죠. 없고 음성이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일단 자신 스스로가 거소해서 격리하는 형태로 있다가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도 유럽과 똑같다. 룰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게 이 우리나라 교민이나 유학생 또는 이 국내 내국인이 대부분이에요. 네. 90%가 미국에서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미국발 입국자라 하더라도 사실 대다수는 우리 국민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유럽발 입국자들은 전수조사, 전수검사를 네, 맞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너무 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네. 이 방식을 좀 바꿨어요. 지금 공항에서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졌고요. 그리고 일단은 입국자들의 불만도 상당히 이제 커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SNS에서의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들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부하가 걸리면 네. 이런 우려도 있어요. 대기하다가 감염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일단은 증상이 없으면 내국인의 경우에 지금 유럽발 입국자들도 내국인이 대부분입니다. 네. 일단 자가로 보냅니다. 귀가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검사를 받으러 오게 해서 선별 진료소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검사를 받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우려는 또 있어요.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네. 사흘 동안 검사 받기 전까지 또 동선이 이제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잘 지켜야죠. 이건 룰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앱 깔지 않습니까? 이 자가관리 앱을 깔고 또 이제 역학조사관의 모니터도 받고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정말 잘 지켜주신다는 전제하에 공항에서 뭐 10시간, 12시간 적체되어 있는 부분들은 해소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항을 조금 빨리 공항에서 좀
사람들을 빨리 빼내서 밖에서 대기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군요. 그럼요. 근데 네. 그 바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신의 집이니까 대부분은 집에서 안전하게 자가격리를 사흘 동안 하다가 네. 시간이 되면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초기에는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니까 가족이나 혹은 자차가 있으면은 보내줬는데 네. 또 이 차량이 없는 분들은 하염없이 대기해서 상당히 불만이 커진 바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발 그 검역을 더 강화하는 걸 앞두고 아마 이런 조치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네. 교수님은 직접 인천공항 검역하는데 좀 자문하러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뭐가 좀 손을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이제 외국에서 입국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다 기억하실 텐데 공항 게이트에서 내려서 네. 그다음에 입국 수속하기까지 그 중간에 이제 검역소가 위치를 하는데 아마 그 기간 정말 짧은 거 느끼실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유럽에서만 한 1,000여 명 올 거고 좀 미주에서만 해도 뭐 4, 5천 명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공간 안에 사람들이 대기를 하게 되면 꽉 차겠군요. 꽉 차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대기하는 과정 중에서 좀 확진자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30명 정도가 진단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서로 이제 접촉을 해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 때문에 일단 그 내부에서 검사를 한다든지 내부에서 대기하는 건 정말 안 되겠다라고 이제 사실 의견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선별 작업하고 외부에서 진단이 필요한 사람 검사를 하고 또 무증상자는 이제 외부에서 확인된 분들은 또 이제 빨리 이제 빠져나갈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아니면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 공간은 비워내야 된다는 예, 말씀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최소화시켜서 받아들인 거군요. 예, 그래서 외부에서 다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게끔 아마 좀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검사나 이런 방법들도 좀 더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또 채취하는 의료진한테 안전한 방법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워킹스루로 한다. 이 부분도 좀 공항에서 유효한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워킹스루도 내부에 두면은 안 될 상황이고 워킹스루 자체도 그 안에 환자가 검체 채취하는 부분들을 소독을 하고 환기를 시키려면 2, 30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예 그러느니 아예 널찍한 공간에서 텐트 형태로 그냥 완전히 노출돼 있는 데서 검체 채취를 하면 그런 이제 소독이나 이런 부담도 좀 많이 덜어지게 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확진 사례들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목포에서요. 네. 노점을 운영하던 부부가 확진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동선 관련해서 조금 혼선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역학조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자, 내부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감염 경로는 어떻게 되며 네. 혹은 확진될 때까지 이 증상이 나타나면서 감염을 혹시 시켰을 접촉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폭증할 때 우리가 대구 경북에서 좀 혼란을 겪었습니다만 목포에서 또 이제 이례적으로 발생하셨는데 네. 붕어빵을 파시는 노점상 부부입니다. 부인이 19일부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 역학조사관의 질문에 자,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는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한 바 네. 남편분이 노부부 중에 남편분이 23일 날에도 이 붕어빵을 손님들에게 팔았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19일부터 2심 증상이 나왔는데 23일까지. 네. 그러면 지금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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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나흘 동안 네. 장사 안 했습니다 했는데 장사를 했고 그럼 붕어빵을 사간 손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몇 분이시며 누구인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요. 또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네. 이 교회 교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개신교회를 다니시는데 무안에 있는 모 교회를 나가시는데 네. 자, 지난 8일 이후에 예배 안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는데 확인해 본즉 16일 일요일 예배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아, 그럼 여기가 190명 정도 교인이 예배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최소한 190명 정도의 접촉 가능자들이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좀 이제 답변을 힘들게 하느냐? 네. 이것도 다른 증인들의 교차적인 진술을 듣고 추궁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인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이 투명하고 공개적인 정보인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이제 확진되기 전후 상황에서 좀 정확한 답변을 꺼리시는 경우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답변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노점에서 접촉을 했을 경우에 손님들이 이제 어쨌든 붕어빵 사면 접촉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외이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실내에서 있는 것보다는 낫기는 나은데요. 근데 일단은 야외에서 있을 경우에라도 네. 아주 긴밀한 접촉,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접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전파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그 구매 상황에서 마스크를 양쪽에 다 썼는지 또 확인이 필요하고 또 그 판매를 했을 때 몇 분이나 왔다 갔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실내나 이런 경우에는 CCTV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감시하기가 쉬운데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일반 매장이라 그러면
그러면 카드나 이런 사용 내역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체크하기 쉬운데 요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카드 결제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CCTV도 없고 카드 결제도 안 되는 상황이 대부분이니까 찾기가 더 어렵겠네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서 갔는지를 확인하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 판매자의 기억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데 판매자가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사실 누가 샀는지가 동네 사람이면 뭐 내가 아는 사람이면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뭐 좀 먼 데서 오신 분이 그냥 지나가면서 사갔으면 그게 누군지 확인도 불가능한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역학조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마 이게 뭐라 그러죠? 과로가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역학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지금 동선이 안 나오고 접촉자가 안 나와버리면 엉뚱한 곳에서 확진자가 또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그분은 자기가 접촉됐는지도 모르고 다른 분한테 전파시킬 수 있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언론 홍보를 강화해서 그 당시에 그쪽에서 이제 뭐 붕어빵 산 분들은 뭐 자기 의심 증상 있는지를 확인해라 뭐 이런 식의 홍보들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정은경 본부장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현장 연결해서 직접 코로나 들어보시겠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137명이며 이 중 해외 유입 환자는 227명입니다. 이 중 223명이 추가로 격리 해제돼서 현재는 총 3,730명, 전체 확진자의 41%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는 100명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82.4%가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조사와 분류 중인 사례는 15.1%입니다. 오늘부터는 확진 환자의 그 전파 경로에 대한 표를 조금 변경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전체 확진 환자의 227명, 전체 2.5%가 해외 유입 사례이며 집단 발생과 관련된 사례는 총 82.4%입니다. 이 중에 신천지 교회하고 관련된 집단 발병이 55.6%를 차지하고 있고 집단 발병 여러 가지 그 교회 등 집단 발병 사례가 15.1%입니다. 또한 확진자의 접촉자가 11.2%이며 해외 유입된 사례와의 관련된 사례가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100명 중에 51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 8명, 부산 지역, 그리고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제주, 그리고 경기 지역에서 대부분 해외 유입으로 인한 사례가 보고된 상황입니다. 세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해서 전일 대비 추가 환자 발생은 없었습니다.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158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으며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 기간 동안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의 합동 대응 결과를 정리하여 역학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드립니다. 총 동일 건물 직원 97명과 접촉자 6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층별 발생률을 보면 11층 콜센터가 전체 직원 대비 43.5%의 감염자가 발생하여 가장 높았고 10층은 7.4%, 9층은 0.5%였습니다. 그 외 다른 층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건물 직원 확진자 97명의 가족 226명 중 34명, 15%가 감염되었으나 확진자 97명 중 무증상 감염자로 확인된 8명의 가족 접촉자에서는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무증상 감염 시기에 전파된 사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대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되었고 검사 결과가 확인된 32,990명 중에 224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추가 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정신병원 종사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으로 총 99.8%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었고 검사 결과가 확인된 81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시 소재 요양병원 한사랑 요양원에서 9명이 격리 중에 추가로 확진되어 3월 16일부터 현재까지 101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해외 유입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해외 유입 환자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국 단계에서의 철저한 검역과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로 어제 입국한 미국 지역에서 입국한 입국자 중에 90%, 유럽 지역에서 입국한 83.4%는 내국인이었습니다. 또한 3월 25일 0시 기준 어제 그 신규 확진자 100명 중에 해외 유입 사례가 51명, 51%였으며 유입된 지역은 유럽이 29명, 미국이 13명 포함해서 미주 지역이 18명, 중국 외에 아시아가 4명, 그리고 내국인이 44명, 외국인이 7명이었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가 34명,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유입 사례가 17명이었습니다. 정부는 3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의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 중에 유증상자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공항 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자가격리로 14일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또는 장기 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하며 증상 발생 시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의 추이를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정한 거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 방문 외국인은 모두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우선 실시하며 음성이 확인되면 강화된 능동감시로 관리를 합니다. 또한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유럽 입국자와 같이 자가격리 조치 시에 생활비는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럽 및 미국 지역 입국자는 검역 및 방역당국의 조치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인, 가족, 직장, 동료 등에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자가격리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가족 간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럽과 미국 이외의 지역 입국자도 가급적 14일간 자택에 머무르며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심 증상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 1339 콜센터 문의를 통해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아주시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이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종 사업장에서도 해외 출장자에 대해서는 귀국 후 2주간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여 회사 내에서의 감염 예방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소독을 위한 일상 속 소독의 생활화를 강조드리고 가정이나 공공장소에서 안전하게 소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안내드립니다.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장갑, 마스크, 방수 앞치마 등의 개인보호를 착용해 주시고 70% 알코올 또는 희석된 차염소산 나트륨, 일명 가정용 락스입니다. 를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닦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독을 할 때는 소독제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후에 충분한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해외 유입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종교시설과 사업장 등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4월 6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시고 꼭 필요한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시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삼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직장에서도 식사 시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다중이용 공간은 사용하지 않으며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업주들께서도 직원 좌석 간격을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직원끼리의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는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 체크 등 근무 중에서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자가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뒤에 그 부침 3에 보시면은 서울 구로구 소재의 코리아 빌딩 역학조사 중간 보고를 요약해서 실었습니다. 앞서서도 간략한 발생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요한 역학조사 결과는 11층에 근무하는 216명 중에 94명이 확진이 되어 한 개 층에 그 사업장에서 전체 노출되신 분들의 43%가 발병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밀폐된 그리고 밀접한 그리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사업장에서는 한번 노출될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발병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9층, 10층에는 발병률이 낮았고 다른 층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2차 발생률은 구로구 그 코리아 빌딩에서는 가족 내에서의 발병률이 15%였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8% 정도를 보였는데 상당히 높은 그런 가족 간의 감염률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확진자 97명 중에 8명이 무증상 감염자였고 이 무증상 감염자의 가족 접촉자가 16명이었으나 이 중에는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콜센터의 업무 특성, 많은 비말을 생산하는 그런 업무 특성과 밀집되고 밀폐된 환경 영향으로 인해 비말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가 상당 기간 반복되어 전파 확산되어 45% 정도의 높은 그런 감염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집단 감염이 그런 지역사회 고위험 시설 등에서 확산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였고 이러한 고위험 대상의 환자 조기 발견과 또 신속한 그런 접촉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밀폐되고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 사람 간의 접촉은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를 했네요. 밀폐된 공간 안에서 밀접 접촉하는 것은 무조건 삼가달라.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구로구 콜센터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제가 들을 때는 직원들이 97명 확진자가 네. 나왔는데 그중에서 무증상자가 8명이었다는 네. 거예요. 근데 무증상자에게서는 가족이건 밀접 접촉자이건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사실이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보통 저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는 당연히 유증상자에서 전파력은 당연히 더 높을 거다. 근데 무증상자에서의 전파는 있을 수는 있는데 유증상자의 변 당연히 낮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떤 그런 부분이 확인된 사실의 생각은 듭니다. 이번 케이스로. 예, 근데 다만 무증상자가 전혀 감염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예. 미국 상황 고려해서 추후에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맞습니다. 얘기가 나왔고요. 네. 대신에 이제 자가격리 14일은 지금 모레 0시부터 시작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네, 생활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지금 유럽발 입국자와 네. 또 미국발 입국자는 생활비 지급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명확히 했고 이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올림픽이요. 네. 도쿄올림픽
알이 많았는데 결국은 연기하는 걸로 1년 정도요? 1년 연기로 네. 발표가 됐네요. 사실은 이게 딕 파운드 캐나다 IOC 위원 이야기할 때 사실 내부에선 결정했다. 맞아요. 다만 그 보도도 있었어요. 가을로 미룰 건지 일본은 가을로 연기를 원했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IOC는 연기한다면 1년은 내년으로 연기해야 한다. 근데 도쿄 2020이라는 타이틀은 그대로 쓰기로 했다고 하죠. 아, 예. 그래요? 그러면서 일본은 결국은 입장을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완전한 형태의 올림픽을 치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올 가을로 미뤄봐야 네. 또 바이러스 우려 때문에 불참 국가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 그럴 일본 수 있어요, 아베 충분히. 총리가 원했던 분위기에 올림픽이 연출되지 못할 걸로 본 거고요. 아예 안전하게 1년을 미룬 셈인데 자 문제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네. 올해 이제 치르려고 했던 부분의 비용 손실이 지금 최소 7조 원. 최소 7조 원 정도, 뭐 그게 많게는 일본 측의 손실인 거죠? 일본만의 손실입니다. IOC 손실도 있습니다. 가을로 미루는 것을 IOC가 반대한 이유는 지금 올림픽의 가장 큰 중계권 스폰서가 미국의 NBC인데 지금 다 미뤄진 미국 국내 스포츠, 프로 스포츠가 또 가을에 폭발적으로 치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에 신경 쓸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중계료를 못 받는 부분도 중요했던 것 크겠죠. 같습니다. IOC 재정도 상당히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연기 결정은 올림픽 연기하는 건 잘 된 거라고 봐야죠. 당연한 거고요. 어차피 지금 전 세계 유행 상황이 올림픽이 열릴 7월까지 안정되리라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네. 안정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 그래도 만약에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치러진다면 일본발로 해서 전 세계 다시 유행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7월달 당연히 못할 거라 예상을 했었고 결정은 잘 내려진 것 같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바이러스가 없는 상황에서 올림픽 기다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없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백신이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이때쯤이면 이제 1년 정도 걸린다 그랬으니까요. 그때는 나와 있기를 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